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4월 20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정조함 세종급 배치2, 미국으로 치자면 알레이퍼크급 구축함의 두 번째 배치죠. 세 척을 건조하게 될 것이고, 한 척은 아마 지금 취역이 됐던가 아니면 임박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서방권에서 최신 구축함으로서는 지금 뭐 순양함 이런 거로 장명을 하면서 배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서방권에서 지금 알레이버크급 최신형보다 15m 이상 길기 때문에 배수장도 당연히 그만큼 더 크고, 항공모함이나 뭐 기타 용도가 다른 그런 함정들은 제외하고 가장 큰 배예요. 예, 그런 배를 우리가 지금 6척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정조대왕함을 미국의 알레이버크급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세종을 만들 때는 아마 미국 거랑 거의 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조대왕함으로 오면서 좀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에서 충남급 1번함하고 정조대왕급을 거의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충남급에는 거의 다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거고 호위함이고, 정조대왕함은 핵심 기술이 미국 거죠. 레이더 그리고 전투체계. 그런데 성능은 작은 충남급이 더 좋아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몇 번 레이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통합형 마스터를 구현을 했어요.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전파 간섭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경량화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A사 기술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질화 갈륨 소자 그걸 하게 되면은 같은 X밴드라도 또는 같은 S밴드라도 작아진다. 자,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열을 식히는 부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수다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조함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폐사 방식의 레이더예요. 그거는 그 자체로 상부 마스터의 통합 마스터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다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값이 뭐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고, 훨씬 큰 배인데도, 미제인데도 기술적으로는 우리 충남급이 훨씬 뛰어나요. 저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KDDX가 이미 기본 설계가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끝났다는 것은 거의 다 됐다는 거거든요. 1, 2년 안에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기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다운그레이드해서 일부러 더 비싼 돈 주고 미국 제를 쓰다가 거기다가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그렇게 쓴 겁니다. 정주함 만들다가 그냥 짜증나가지고 2척이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네. 개조를 확실하게 했다. 이 배를 리더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뼈대는 알레이버크급이잖아요. 그걸 향후 이것을 뭐라고 할까, 한번 정비를 하는 타이밍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거 보면은 뭐 10에서 15년 정도마다 한번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배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용이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미리 준비를 해놓자. 그거라도 안 하면 짜증 정말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게 느껴져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미국의 알레이버크 구축함이고, 지금 여기서는 SM2 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척에서 발사하는 모습, 보기 힘든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알레이버크 구축함인데 첫 모델이 1991년에 취역을 했어요. 그 다음 이게 그게 1, 2A, 3,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개량형 정도가 나왔는데 기본 틀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이제 어떤 미신같이 어떤 세계 최고의 무기 구축함이라는 상징 체계로 들어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과 정조를 마음껏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진 입장에서는 정조함도 지금 성에 안 차는데, 근데 정조함만 하더라도 알레이버크 구축함 중에서 최신형을 빼고는 제일 낫다. 가장 큰 배다. 왜 그런 거 자랑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걸 내세우면은.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알레이버크급을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미국 해군의 구축함보다, 최신 구축함보다 더 낫고 더 큰 구축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뭐 더 사실 구축함으로써 더 큰 거는 중국 게 좀 더 크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미신화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게 스파이 레이더라고 이지스 전투 체계. 이지스 전투 체계는 그냥 소프트웨어고 스파이 레이더는 센서입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공함이잖아요. 알레이버크가 항모 전단에서 우리한테 날아오는 저게 공격기 그리고 대한 미사일 이런 걸 막아서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이제 대한 미사일 쪽으로 가는 거죠. 대한 미사일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파이 1D 레이더 폐사 방식에 그리고 그걸 동시에 여러 목표를 상대하기 위해서 이지스 전투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이미 우리 국산화 다 됐잖아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A사 방식으로 전투 체계도 국산화 다 됐습니다. KDDX에 적용될 것이고 충남급에 이미 호위함급은 적용을 했고 먼저 시작했던 것은 잠수함 전투 체계부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이 방위 산업 분야를 쭉 몇 년째 다루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은 상대방 무기 체계를 한 몇 년 만져보면요 그냥 쉽게 해요. 예, 지금 이지스 전투 체계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고 오고 있는데 그게 함정 전체 가격의 3분의 1쯤 된다고 하거든요. 이 스파이 레이더, 스파이 원 레이더하고 이지스 전투 체계가 그럼 이게 몇천억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 세종대왕 1번 함이, 세종함이죠. 그러니까. 그게 2008년에 취획을 해요. 20년 가까이 써봤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죠. 그게 우리 국산화의 기본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됐겠지요. 자, 그런 유의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정조함이죠. 예. 길이가 보면은 4m 증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세종급에 비해서 이렇다는 것이고 전체 길이는 170m입니다. 알레이프급은 지금 최신형이 뭐 그게 차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155m예요. 예. 폭도 1m가 더 넓습니다. 함정에서 제가 경험으로 보건데 10m 정도 차이가 나면은 거의 체급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폭이 1m나 늘죠. 이러면은 만재 배수량이 엄청 늘어가요. 네. 자, 이 정조 대왕함인데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진들을 볼 때 우리가 민간인 신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왜냐하면 이 사진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DDG-51이라고 알레이버크급 1번 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 척, 4, 50척 정도 갖고 있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원래 이제 줌왈트급이 알레이버크급을 대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줌왈트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돈만 50조 원 까먹고. 그래서 초기형들이 원래는 이제 줌왈트가 등장을 하면 초기형을 은퇴를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91년도에 취역했으니까 무슨 몇 살입니까? 35살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타이군 테러가급 순양함도 아직 은퇴를 못해요. 그건 더 일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해군이 엄청나게 큰 적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부쩍부쩍 자라져요. 미국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간절해요. 미국은. 또 공군은 보십시오. F-35 미꾸라지처럼 왕창 다 흐려놓은 바람에 F-16이 주력기잖아요. F-22는 은퇴했고 뭐 은퇴를 했는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상징성 때문에 돈을 더 밀어 넣어서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력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F-16이 주력이에요. 6세대 전투기 시간 맞춰 낼 수 있을까? 그간 수십 년간 뻘짓을 했는데 여기는 줌왈트로 뻘짓하고 거기는 F-35로 뻘짓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한 번 더 실수하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렇게 오래된 함정이다. 이것을 뿌리로 우리가 만들었다. 이걸 직접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함 만드는 기술을 이걸 통해서 완전히 습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호위함급. 이제 호위함급은 대구함 만들면서부터 모델이 거의 확정됐죠. 틀이, 기본 틀이. 그럼 수십 년간 쓸 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대형 구축함도 KDDX라고 가면서
여기 알레이버크급하고는 거의 빠이빠이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태국급 호위함 FFX4 네 번째 거, 그것도 조만간 들어갑니다. 그거는 약간 차세대 함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어요. 차세대 구축함 디자인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수준에서 가져볼 수 있는 안목을 좀 올려보자. 사진 하나가 많은 걸 말해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위키피디아 자료만 갖고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알레이버크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면은 초기형 같은 경우 플라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플라이시인지는 모르겠지만 1, 2, 2A형이 있고 3형까지 있어요. 3형 저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근에. 왜냐, 주말트가 망가지면서 숫자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사실은 주말트급으로 가야 되는데 급하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플라이 3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빨리 만들지도 못해요. 어쨌거나 플라이 3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2A하고 3 차이가 있거든요. 왜? 레이더 때문에 저 차이가 생긴 겁니다. 9,700톤이죠. 9,700톤. 우리는 세종대왕함이 세종급이 1,600톤, 정조대왕함은 12,000톤이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길이가 15m가 길어요. 길이가 이게 154m, 155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종이 166m, 170m, 정조대왕함. 저걸 어디 썼을까요? 거의 같은 구성인데. 설마 어차피 미국 배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조원의 내부 생활 여건 이런 거는 우리한테 크게 열악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넘었지만 그러면 승무원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그런 공간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투자했을까요? 톤수를? 아니죠. 이건 군함인데. 우리나라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타격력을 강화시키는 무기에 그 증가된 길이와 배수량을 다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단초가 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국방 기자들과 뭐 유튜브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을 스펙을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전력용 발전기가 있어요. 전력용 발전기를 가스 터빈을 썼어요. RR은 롤스로이스 가스 터빈 3개를 썼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처음부터 3개였어요. 예, 3개였는데 처음에는 3메가와트짜리 가스 터빈 발전기가 3개였어요. 그게 플라이 3 최신형에 와서는 즉 스파이 6 A사 레이더를 넣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레이더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2A는 공간도 부족하고 미국 쪽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레이더의 크기를 줄여서 넣게 돼요. 2A형에는. 그래서 3형으로 오면서는 공간을 살짝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하고 발전기의 용량을 3메가와트에서 4메가와트로 올립니다. 전체 발전량이 30% 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원래 넣으려고 했던 수준의 레이더를 스파이 16 레이더를 넣게 됩니다. 자, 스파이 16 레이더 A사 레이더입니다. 최초로. 이것은 다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고처럼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늘리면 레이더 성능이 좋아지고 대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큰 걸 넣으려고 37개짜리 박스 37개 드릴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24개짜리를 넣게 됩니다. 그래도 기존의 폐사 방식보다는 단순한 성능 면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계산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2~3배 증가되는 겁니다. 원래 원했던 대로 37개짜리 박스를 넣었으면 4배 성능이 좋아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전기 소모량은 한 30% 증가시켰다. 자, 요거는 뭐와 유추가 되느냐면 우리 호위함에 대구급에서 충남급으로 넘어오면서 디젤 발전기의 용량이 올라갔거든요. 왜? 레이더가 훨씬 강력해졌으니까. 예, 거기는 원래는 이제 대구급은 A사 레이더이긴 하지만 선 배열로 되어 있고 360도 회전하는 레이더예요. 근데 지금은 고정형으로 4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레이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예, 그게 제가 그래서 그런 주장을 드린 겁니다. 충남함은 기존 정조대왕 폐사 방식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다. 두세 배 정도 좋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남함에 LSM이 들어갈 것이고 대탄도탄 요격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왜? 레이더가 그걸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대구급은 안 되고 거의 같은 급의 배잖아요. 살짝 크긴 하지만 충남함이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저게 핸디캡이었구나. 전력 생산량을 발전기를 한 30% 생산량을 올렸구나, 전기를. 이런 거가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함은 지금 2.5메가와트를 썼어요. 미국하고 똑같이 쓰려면 3메가와트를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발전기에 회사는 같아요. 롤스로이스. 모델명이 달라요.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혹시 미국이 우리한테 팔 때 다운그레이드 했나? 레이더 같은 것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은 고급 기술이었으니까. 2008년에 취약했으니까 건조하고 들어가는 것은 뭐 2002, 3년 이때부터 했을 거잖아요. RF급이 진짜 최강의 구축함이었던 그 시절에. 예, 그런 의심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왜냐, 나머지는 다 같거든요. 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근데 지금 정조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발전기에 대해서. 예. 제법 센 게, 최소한 4메가와트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봅니다. 4메가와트짜리 3개 정도는. 근데 그에 대한 스펙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향후 정조 대항함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를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이런 부분.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여러분도 뭐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세종급이, 기름 먹는 하마였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추진 자체도 가스터빈 엔진 4개를 돌리거든요. 거기다가 발전기도 가스터빈이에요. 자, 가스터빈은 순간 가속력은 상당히 좋지만 순항 상태에서는 전기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게 미국에서는 RAF급에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엄청난 기름을 써가면서.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조대왕함으로 오면서 우리는 마개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기름값 감당 안 돼. 다른 방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 정보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추진 방식에 대한 대충의 그림은 나와 있어요. 네. 그 핵심은 제가 봐서는 일단 전기 모터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호위함급에서 활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순항을 할 때는 모터로 돌아요. 그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디젤 발전기예요. 이렇게 되면 배가 순항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조용했어요. 가스터빈 엔진은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자, 발전기 부분은 어떤 발전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젤 발전기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예전처럼 가스터빈 발전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디젤 발전기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우리 호위함에서처럼. 그래서 약 15노트까지 순항 속도 정도까지는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터도 새로 들어가야죠. 큰 모터가 2개, 1.7메가와트짜리 모터가 2개 들어갑니다. 스크류 2개니까. 자,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것은 RAF급이 없던 부분이에요. 마개조의 시작이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만진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부분도 많이 만졌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혹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용어도 추진 방식의 함정에, 특히 해군 함정 추진 방식의 유형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COGAG 돼 있어요. 영어로 발음하면 코객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앞에 CO는 뭐냐면 combined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섞었다. 여기서 뭘 섞었느냐? 가스터빈과 A는 AND입니다. 가스터빈과 가스터빈을 연결했다 이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은 제 채널에만 쭉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쌓여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가스터빈 엔진 2개가 약 한 2만 마력짜리입니다. 한 개가 2개가 한 축을 담당해요. 저쪽에 2개가 한 축을 담당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것은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즉 토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RPM이 높아요. 그러니까 터보 샤프트 엔진이 되는 거죠. 헬리콥터처럼. 그래서 이것을 축을 돌리려면 샤프트죠. 저 프로펠러 달려있는 스크류 달려있는. 하려면 감속기어가 필요해요. 감속기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어로 물려 있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 자체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지만 디젤보다는 그게 기어에 물려서 축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기계적인 어떤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은 디젤 발전기에서 전기만 생산해서 그걸 모터로 돌리면 이것은 우리 전기차 지나갈 때 거의 소리 안 나잖아요. 일부 소리를 만들잖아요. 사람들 인지하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터빈을 갖고 계속 기아에 물려서 계속 스크류를 돌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속에서는 모터로 하고 고속일 때는 여기다가 가스터빈을 같이 연결시킨다. 이런 작전을 쓰는 것이 우리 호위함에서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가스터빈은 전투 기동을 할 때만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호위함급하고 증조대함급은 조금 달라요. 쓰는 방식이. 예. 자, 아까 레이더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보이는 레이더가 우리 정조대왕이나 세종에 들어가는 스파이 1D 레이더 폐사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게 스파이 6 레이더예요.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이시죠? 단면적이.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기는 이 작은 이것도 뭐 5,000개, 몇천 개의 소자가 붙어 있지만 이 소자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저 뒤에 쉽게 말씀드리면 진공관처럼 생긴 큰 소스에서 전기를 신호를 증폭시켜서 얘들은 쏴주는 거예요. 자, 쏴주면은 각각이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더의 빔이라는 표현이 자주 많이 나와요.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 제각각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즉 여기 5,000개의 아기 레이더가 있다 그러면 그 5,000개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다 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다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결이 치는데 옆에다가 추가로 물결을 더 쳐보세요. 그 물결과 물결이 타이밍이 딱 맞으면 물결이 힘이 합쳐지게 돼서 물결이 더 커져요. 거꾸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100% 어긋나게 되면은 그 물결이 서로를 상쇄시켜서 없어져요. 자, 이게 파동이잖아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파수까지 변화시키면서. 그래서 적기가 없을 것 같은 공간에는 안전한 공간에는 그 빔을 쏘지 않는 겁니다. 그 각각의 빔이에요. 그러니까 적기가 올만한 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을 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밀도도 올라가고 훨씬 멀리 볼 수 있어요. 근데 폐사 방식의 문제는 그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나로서 큰 에너지를 받아서 얘는 그냥 배분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전체 운용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장이 나면 전체가 다운된다. 그러면 미국에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된다. 전투 능력 제로가 된다. 그런데 밑에 스파이 6 레이더로 와서 A사 레이더가 되면은 이 5,000개의 아기 레이더들이 각자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 여러 개가 힘을 합쳐서 한다.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 한 개가 삐끗하더라도 나머지가 정상작동한다. 그래서 A사 방식으로 오게 되면은 박스에 넣는 거죠. 이걸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37개짜리 박스인데 이 박스 하나에 지금 보면 144개의 아기 레이더가 들어있습니다. TR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각각의 레이더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호를 보내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고 돌아오는 것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미터 또는 리시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모듈이에요. 그래서 TRM이에요. 네. 자, 그것을 5,000 몇 개를 각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력 공급하고 냉각을 144개를 한 박스에 넣어서 그걸 통째로 관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 쏙 뺐다가 그것만 다시 끼워 넣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RMA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이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알레이브크급이다가 이 37개짜리 이걸 넣고 싶었어요. 스파이 6 레이더를. 그런데 전력 요구량이 부족하다. 충족이 안 된다.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2A로 끝이 나려고 했는데 3형을
추가로 개량형을 내게 된 겁니다. 이 레이더 때문에. 그래서 지금 37개짜리가 3형에 들어가요. 그거는 기존 거보다 4배 정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최신형이었던 2A급 같은 경우는 37개짜리를 못 넣고 24개짜리를 넣었어요. 그게 현재 전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기존 거보다 기존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그래도 2배에서 3배 정도 더 강력하다. 그 외에 A사가 주는 장점, 운용 편의성, 정비 편의성 이런 것까지 치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예. 자, 이거 볼까요? 충남함 레이더에 들어가는 우리가 개발한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 이게 지금 사면 고정형으로 들어갔잖아요. 통합 마스터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 실제 크기예요. 이게 자 이거 보시면 좀 전에 스파이 6 레이더보다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살짝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살짝 작은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뒤에 보시면 사각형짜리 보이시죠? 저게 좀 전에 말씀드린 RMA라는 박스식으로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5G 무슨 통신에 들어가는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순행식이거든요.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배의 무게 중심이 머리 꼭대기가 무거워지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미국도 지금 RAF급에도 스파이 6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몸통에다 붙는 거예요. 뭐 그건 기본적으로 틀이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새로 배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럴 것 같은데 차기 구축함도 보면은 몸통에다 달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은 A사 레이더라도 무게라는 측면에서 또는 열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소자를 쓴다 하더라도 설계 기술이나 공정 기술 우리가 낫다. 이런 게 유추가 돼요. 유추가. 그리고 제가 전문적으로 이해하지는 제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 KF-21의 A사 레이더도 그렇고 이 뒤에 박스들 다 안 보여줬는데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은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된 그림을 봤을 때 모든 RMA 박스들 144개가 들어가 있는 새끼 레이더가 그 박스가 크게 똑같아요. 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네. 자, 레이더의 한 부분이 기능적으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한 부분이 특정 부위들이 다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박스를 그런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제작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박스의 크기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어떤 데는 직사각형이고 막 이래요. 예, 그런 게 이미 이것만 보더라도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어떤 실력이지 않느냐. 우리가 훨씬 A사 레이더에서 그 신호를 증폭하는 질화 관련 회로나 그거에 대한 쿨링 시스템 이런 거의 노하우가 미국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당연히 소자가 질화 관련 소자를 쓰기 때문에 관련 비소를 쓴 F-35나 F-22보다 더 좋은 겁니다. 예, 최소한 2배 이상 좋다잖아요. 네, 거기다가 거기에 부과되는 전체적인 성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련 기술에서 우리가 나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충남함하고 옆에 정조함하고 같이 만들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짜증 났겠다 기술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추진 체계를 볼까요? 기존의 RAF급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GE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 4개를 씁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선호하는 것은 롤스로이스의 MT30 엔진을 쓰고 있죠. 호위함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거는 40메가와트가 나와요. 이건 보면 약 20메가와트가 조금 못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가스터빈 엔진이 저속에서도 돌고 고속에서도 가스터빈으로 돈다. 예, 기아로 맞물려 가지고. 그냥 우리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랑 똑같은데 피스톤 엔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 엔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대왕에서 오면은 디젤 발전기가 최초로 들어갔다. 우리 호위함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구동 방식이 우리 호위함은
이게 DL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에 일렉트릭에 L자를 넣은 겁니다. 예. 그리고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근데 우리 호위함은 디젤 전기에 그다음에 A가 아니고 O예요. O화예요. O화. 예, 그게 지금 다른 점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청조 대항함도 이제는 한 15노트까지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린다. 그런데 그 모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기아랑 통합이 돼 있다. 예, 그래서 한 15노트까지는 그 힘만으로도 돌린다. 근데 거기는 이제 그리고 속도가 15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디젤 엔진에 더해서 그 기어 체계로 물려 있는 가스 터빈이 힘을 보탠다. 더하기예요, 더하기. 네, 더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호위함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모터하고 기어가 한 시스템에서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 비싸다가 돼 있어요. 대신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뭐냐? 연료 소모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고 순항 속도에서 소음을 많이 저감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호위함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을 부르자면 코드 록이에요. LOG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 15노트까지는 모터로만 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15노트가 넘으면은 가스 터빈이 개입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모터가 같이 보태지를 않아요. 즉 모터 라인은 따로 뽑아져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시동이 새로 걸려야 되는 거죠. 네, 고속으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 정조대항함 같은 경우는 힘을 합치게 돼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대구급 할 때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죠. 전기 모터에서 이제 가스 터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투 기동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급 기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가스 터빈이 제때 못 돌아준 거죠. 막 몇 분씩 걸리고 그랬다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정조대항함에 들어가는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호위함급하고 정조대항급의 기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조급 같은 경우는 20메가와트짜리 가스터빈이 4개니까 총 최대 출력 낼 수 있는 게 80메가와트예요. 근데 크기가 이제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톤수로 따지면은 4,000톤 초반이죠. 충남급 같은 경우는 MT30 가스터빈 롤스로이스 이게 40메가와트거든요. 그게 최대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는 3분의 1인데 출력은 2분의 1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해군이 엄청나게 기동성을 요구하는 해군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양상을 봤을 때 그래서 비록 디젤 발전기 출력하고 가스터빈 엔진을 합해서 쓰지는 못하지만은 가스터빈 엔진 자체가 우리 호위함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출력이 센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그거는 다른 해외 군함들을 비교해 보면은 체급에 비해서 톤수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강력한 가스터빈 엔진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더 빠르다. 예, 이런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또 뭐 재미있는 어떤 상식 삼아 보실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충남함과 정주함이 건조되고 있을 때인데 울산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가 충남함인데 보면은 배기구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롤스로이스 MT30 엔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40메가와트짜리. 출력에 따라서 배기구의 크기가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자, 밑에 거 보실까요? 자, GE의 LM2500 20메가와트짜리 4개예요. 앞뒤로 두 개씩 분리된 게 보이시죠? 구멍의 크기가 충남함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그게 4개가 있다. 그래서 80메가와트를 쓴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정주함에 보면은 제가 하얀색 동그라미를 3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력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4메가와트라고는 봅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의 플라이 3 수준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예. 3개의 자그마한 배기구가 보이는데 저거는 발전용 가스 터빈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자, 그리고 저기 보면 위에 충남함도 그렇고 밑에 정주함에도 지금 디젤 발전기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발전기들은 이 상부 이쪽으로 배출이 되지가 않고 배기가 다른 쪽에 배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걸 구멍 숫자만 보더라도 이 엔진이 어떻게 구성이 됐겠구나. 위에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발전이나 저기 주 출력을 내는 가스터빈이나 또 발전기용 가스터빈이구나. 예, 거기가 배기열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뽑을 수도 있다. 예. 자,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다른 말로 하자면 저기에서는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저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군데 모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DDG-106 스탁데일이라는 알레이버크급 함정이고 2008년에 취역했고 플라이 2A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8년에 취역했고 세종함도 2008년에 취역을 했죠. 자,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노란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세종함은 이거보다 지금 한 10m 정도 크고 정주함은 15m 정도 더 깁니다. 폭도 1m 더 길고 넓고. 이 앞부분에 있는 MK41 수직 발사관이 가판하고 높이가 같아요. 일체화되어 있거든요. 저게 길이가 밑으로 한 7m 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레이버크급은 상당히 큰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근거리 방공 미사일로 보이는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함교하고의 사이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에 수직 발사관과 맞물려서 공격력의 핵심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정조대왕함은 여기서 되게 독특한 부분을 해놨다. 이게 미국 알레이버크급의 일반적인 배치라는 것입니다. 수직 발사관을 뽑을 때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배기구 말씀을 드렸죠. 이제 뒤에 배기구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도 당연히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모양으로 4개가 있네요. 아까 정조함은 뒤에 게 좀 날씬하게 조금 좀 눌려진 것처럼 그렇게 배기구를 뽑았고 여기 보면은 발전용 가스터빈으로 보이는 구멍이 2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이후에 발전기가 하나 추가가 됐든지 아니면은 큰 용량의 발전기 2개가 작은 용량 3개로 바뀌었는지 그것은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 뒤에 지금 수직 발사관 후부 수직 발사관 뒤에 약간 단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조그만 배기구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저게 가스터빈용 발전용 가스터빈 배기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게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우리 정조대왕함을 수직에서 본 귀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알레이버크급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지금 15m 좀 전에 보신 그 함정보다는 15m 긴 겁니다. 이게 그것을 여기 앞부분에다가 넉넉하게 넣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훤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눈에 가는 것이 근접 방공 시스템 팔랑스 기관포가 달려져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보신 미국 알레이버크급 제가 다른 사진들도 쭉 찾아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단이 되게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이 팔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지금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발사관 공간하고 맞먹어요. 거의 같아요. 한 개 더 넣어도 돼요. 한 세트를 더 통째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아까 알레이버크급도 그렇고 세종급도 그렇고 수직 발사관의 윗면이 가판하고 높이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 2m 이상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위에 윗단이 함포 높이랑 비슷해요. 함포의 뚜껑 높이랑 천정 높이랑. 그래서 제가 한 2m 이상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기존에 MK41이나 한국형 수직발사관은 원을 여기 넣을 거면은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배도 훨씬 더 커졌는데
그냥 갑판하고 높이 똑같이 하면은 깔끔하게 나올 텐데 단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2m 이상 이 수직 발사관이 하늘에 떠 있어요. 바닥에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뒤에 공간을 이만큼 남겨놓고, 이것은 뭐냐? 여기에 향후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여기 들어갈 자리다. 이걸 다 대체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팔랑스, 그것도 이제 우리 30mm 우리가 개발 중인 그걸로 바뀌겠지만 다음 개량할 때 그게 뒤로 확 밀려가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고 이미 높게 단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로 업그레이드가 되게 쉽게 미리 짜증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이제 함교 상부 공간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나중에 이 배를 앞으로 30년 쓸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 마스터로 이것을 분명히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 정도를 해놨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부분이나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 우리 KDDX는 이미 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이 KDDX가 큰 배란 말이에요. 그 KDDX의 통합 마스의 무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정확하게 다 있단 말이에요. 향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렇게 한다. 밑에 비는 공간, 스파이 1D 레이더를 빼내면서 비는 공간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부분까지 아마 가만히 돼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짜증이 났으니까. 일을 2번 하게 만드는 거죠. 또 복잡하게 됐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레이버크급이랑 똑같이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길이를 넓히고 배를 더 크게 만들면서 기존 것도 다 수용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안배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런 복잡했다. 짜증스러웠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건 비스듬하게 본 모습이죠. 이걸 보시면 좀 더 그게 더 도드라져요. 우리 팔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참 많다. 이게 사각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에요. 다른 배를 보면. 그리고 뒤에 근접 방공 시스템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은 사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소중한 공간을 향후도 계속 이렇게 쓸 리는 없다. 예, 절반 정도는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향후 통합 마스터가 오게 되면 이 아예 함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이 공간을 풀로 다 쓸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포방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자,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가 얼마나 꽉꽉 눌러서 쓰느냐면은 이순신급 구축함에 있는 그 수직 발사관인데요. 저기 이제 공간 보이시죠, 저거? 예, 처음에 저렇게 나왔어요. 저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MK41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 개발되고 또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에만 넣을 수 있는 우리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밀어 넣은 거예요, 추가로. 자, 저 공간 보시죠. 밑에 그림 작아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느낌은 확실히 전해지셨을 겁니다. 저 공간을 꽉꽉 눌러서 다 썼잖아요. 빈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쓰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는 왜 단이 올라와 있을까? 미리? 이거는 이 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급보다. 예. 자, 이거를 다시 좀 전에 그 정주화물 앞에 갑판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너무 넉넉하다, 헐렁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정조대왕급 초기는 위에처럼 저렇게 돼 있다가 정조대왕급 후기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 세종급도 이렇게 바뀔 것이다. 세종급은 공사가 좀 많겠죠, 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KDDX로 개발한 통합 마스터의 무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중에 세종과 정조급을 업그레이드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가 돼야 된다. 라는 부분도 충분히 가만히 돼 있었을 것이다. 요구 조건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급의 성능이라도 훨씬 가볍고 가볍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미국의 차기 구축한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현될지 안 될지 몰라요. 미국이 해외에 외주를 줘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배를 맡긴다 그러면 이런 류의 배를 맡길 가능성이 커요. 자, 주말트급이 실패했고, 그래서 알레이버크급을 막 은퇴를 못 시키면서 쓰고 있다가
알레이버크급을 대체해야 되는 함정이 이 함정이고 이 숫자를 급격하게 늘려서 빠른 시간에 늘려서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 자체로는 안 된다. 네, 이건데 이 디자인을 보면은 이들이 가진 한계들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이거 다 계량을 전제로 하고 만든 거긴 하지만 일단 스파이 6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형 마스터를 구현을 하지 못하고 기존 알레이버크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함교가 낮아졌어요. 오히려 저는 시야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스파이 6 레이더의 무게 우리가 개발한 것과의 무게 차이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냉각 성능 왜냐하면 냉각을 시키려면 냉각 기기가 뒤에 많이 무게를 차지하면서 있거든요. 그럼 전기도 많이 먹어요. 또 X밴드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S밴드랑 통합이 돼야 되면 통합 마스터를 구현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여기서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다른 데 뽑아서 쓴다. 그러면 함정 전체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앞에 지금 레이저 무기체계로 보이는데 근접 항공 무기 우리도 지금 레이저로 가겠죠 나중에는. 저거가 함교하고 붙어있는 공간을 보세요. 아까 우리 정주 대항함에 팔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팔랑스도 저렇게 될 겁니다. 내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윗단으로. 또 하나 미국도 지금 NK-41의 수직 발사관에 대해서 크기의 문제가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M-3 같은 미사일 같은 게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로켓 기술을 최신형을 쓰더라도 이제 크기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사거리 늘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는 길이가 2m 이상 길어졌단 말이에요. 넓이는 얼마만큼 넓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봐서는 최소한 80cm는 이상은 된다. 직경이.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판 지르콘이 한 80cm 될 거거든요. 70cm 후반. 거기다가 해상형 LSM이 들어오게 되면 대탄도탄이 아니라 대항공기 탄을 훨씬 더 많이 실을 거잖아요. 그거는 LSM 한국형 수직발사관 2에 4발씩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해궁처럼. 해궁은 지금 한국 수직발사관 1에 4발씩 들어가지만 자 그런 부분에서도 향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지만 이 배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거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정주대항 거보다는. 그렇지만 MK-41을 그대로 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기 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다. 향후 어떤 무장을 해야 될지 그냥 기존대로 간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 되게 보수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디자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저 뒤에 보면은 배기구가 4개 있죠. 지금처럼 똑같은 유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가스터빈 4개로 간다. 일렬로 나란히 돼 있어요. 이렇게. 즉 이것은 스크류에 연결하는 그 샤프트를 기계적으로 연결한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줘요. 그러면서 말은 우리도 하이브리드 간다. 나중에 전기 추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현재의 구성은 일단은 기존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음 문제 걸리고 아까 연료 소모 문제 걸려요. 그런 부분에서 큰 개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 KDDX랑 비교를 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우리 KDDX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본 설계가 다 됐을 거예요. 미국은 이거 그냥 디자이너가 그린 거예요. 이거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미국이 우리 KDDX 정보를 알게 되면은 이거 대체하고 우리가 사야 될지도 몰라요. 왜 훨씬 나으니까. 예. 볼까요? KDDX 나온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이것도 지금 톤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꾸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한 10,000톤 가까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수직 발사관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단이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로 보면 대충 추정이 돼요. 세종이나 정종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제 짐작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금 한국형 수직 발사 한국형 CIWS로 보이는 30mm 보이는 저 근접 방공 시스템 차지하는 공간도 저게 정상이에요. 좀 전에 미국 것도 보셨죠? 기존의 알레이버크급 함정들도 보셨죠? 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컨디션이에요. 이게. 예.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통합 마스터가 저게 딱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정도는 아니지만 짜증을 내면서 정조급을 만들 때 또 두 척 더 만들어야 되니까 향후 저거를
정조급에 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의 정조함을 어떻게 준비를 시켜놔야 될까, 이 고민을 안 했다 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짜증낸 가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요거는 좀 눈썰미가 있어서야 보이실 것 같은데, 저 뒤에 배기구가 보이죠. 굴뚝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굴뚝 중에 앞에 있는 굴뚝은 배에 우측에 붙어 있고 가깝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있는 배기구는, 뒤에 있는 배기구는 왼쪽으로 가까워요. 즉 이것은 뭐냐? 제가 봐서는 MT30 가스터빈 엔진 40 메가와트짜리 그 두 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이게 축이 앞뒤로도 어긋나 있고 좌우로도 어긋나 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고 하니, 물론 그 뭐 지금처럼 기계로 기아로 물려가지고 샤프트 뽑으면 되겠다. 그러려면 양쪽이 균일한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소음이나 뭐 무게 중심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편한 대로 그냥 좌우로 앞뒤로도 이렇게 벌어지게 해놨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예, 이거는 향후 샤프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샤프트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기어박스가 없어진다. 즉 내가 가스터빈 엔진이 발전기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KDDX는 가스터빈 2대에다가 디젤 발전기 3개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 추정컨대는 우리가 MT30 롤스로이스 그 가스터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게 40메가와트가 두 개면은 80메가와트가 되는 거니까 기존의 정주급하고 같아요. 그래서 디젤 발전기 들어간다. 자, 저 속에서는 디젤 발전기를 통해서 모터로 순항을 한다. 15노트까지. 그래서 이제 급속 기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정조대항하고 달라지는 거죠. 정조대항도 가스터빈이 돌기 시작하면서 힘을 보태잖아요. 근데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가스터빈이 기존 정조대항하면은 감속기를 통해서 전동기에 모터랑 섞이면서 그 동력을 샤프트에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호위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젤 발전기는 빠지고, 아예 디젤 모터는 빠지고, 그때는 가스터빈이, 그때는 MP30 한 개죠. 가스터빈이 감속기로 바로 연결되는 형태로 되는 거죠. 예. 즉 이 말은 뭐냐? KDDX는 100% 전기 추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 천천한 속도로 갈 때는 연비가 좋은 15노트 이하에서는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동기를 돌리고, 고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터빈을 발전기로 쓴다. 자, 감속기어가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강력한 전기 출력을 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더 큰 전동기가 필요해요. 모터가. 지금 호위함급에는 1.7메가와트짜리 전동기 모터가 2개 달려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게 나와야 된다. 아주 대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큰 배를 갖다가 전동기로서, 아까 그러면 이게 마력으로 치면 10만 마력이 넘는 출력이에요. 10만 마력을 두 개의 전동기로 나눠서 해야 된다. 하나당 5만 마력 정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전동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잠수함도 한 개만 갖고 잠수함도 돌릴 수 있는 전동기예요. 잠수함 전부 다 전동기로 돌잖아요, 모터가. 그래서 우리 국방 연구 과제 중에 보면은 초대형 전동기 개발, 모터 개발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용도로 쓰고, 또 출력이 크게 만들면은 향후 원잠에 들어가는 모터에도 쓴다. 향후 전기 추진 선박이나 또 원자력 차세대 원전 기반의 초소형 원전이죠. 예, 기반의 함정, 얼마 전에 디자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HD중공업에서 빌 게이츠 투자한다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고 치밀하다. 예, 하나를 해서 여러 군데 활용한다. 그래서 저 뒤에 굴뚝이 좌우로 비대칭이고 앞뒤로도 비대칭인 이유는 100% 전기 추진. 말로만 있던 들려오던 KDDX 100% 전기 추진 가능하다. 주말트급에서 미국이 시도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고, 아까 차기 모델에서는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으로 남겨놓은 그 부분을 우리는 1, 2년 있다가 시작한다. 그 준비는 끝났다. 창원에 있는 전기 추진 선박 연구소에서 다 하는 것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
향후 구축함, 호위함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FFX4는 그리고 향후 전기 추진으로 상승 시장이 바뀌게 되면 거기도 들어간다. 네,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이 과하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미국이 자기 구축함을 빨리 더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에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에 외주를 주려고 봤더니 훨씬 더 좋은 함정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미국 디자인보다 훨씬 낫다. 제가 보기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너희 레이더 달아줄게. 근데 그 레이더도 지금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좀 희한하게 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정주함 만들 때 짜증이 많이 났겠다. 일이 2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는 쪽에서. 외형은 그냥 세종급이랑 비슷하네. 조금 크게 만들었네 하지만 향후 업그레이드 할 때 KDX에서 국산화된 내용들을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게, 예, 그리고 배 덩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민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종급의 업그레이드 시기가 먼저 다가올 테니까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짜증이 나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